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난다 했을 때 대한민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일본이 지상전에 대해서 소모를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육군에 유리한 싸움으로 전개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때 임진왜란에서 썼던 전술은 21세기에도 어느 정도 유효한 면이 있어요. 지형의 이점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도쿄와 서울은 굉장히 먼데 그것이 약한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저는 국내의 K방산 소식을 해외 영어로 번역해서 소개하는 일과 각종 국방 칼럼들을 국내에 연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K방산에 투자라는 방위사업 투자 안내서를 발매해서 지금 판매 중입니다. 1990년대 초반 중반만 해도 일본과 한국의 국력 격차가 매우 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런 논의들이 활발했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상 차이가 많이 역전됐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절대 한국을 이길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10년간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변화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군대의 크기가 훨씬 컸어요. 65만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일본 자위대는 30만인데 최근 저출산 경향으로 해서 병력수 격차가 매우 줄어들어서 한국은 47만, 일본은 24만 정도로 돼서 이 격차가 줄어들었다. 여전히 한국군이 인원이 많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일본은 원래 GDP의 1%만 사용하는 정책 이렇게 해가지고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국방비를 넘어서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미국의 압력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2%로 높이겠다고 일본이 선언해서 대규모 전력 증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군사비 격차 이런 것도 좀 바뀔 수 있고 일본이 단점은 자위대는 공격을 하지 않고 방어, 전수 방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하는 국가였는데 미국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 무기 개발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적을 영토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수량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많지만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우리도 국방력 증가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공중 전력은 여전히 일본이 우세합니다. 전체적인 작전 기제, 그러니까 폭탄을 싣거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전투기의 대수는 한국이 많으나 대한민국 전투기들 대부분은 아직까지 구형 전투기가 많습니다. 이런 전력 격차가 있고 특히 첨단 전투기, 가장 전투력이 좋은 전투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현재 40대로 운용 중이고 이제 60대까지 늘어날 것이고 일본은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고 104대까지 주문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6대 10, 10대 6 이런 격차로 스텔스 전투기 격차를 가지고 있고 F-15 같은 경우에도 우리 F-15K가 일본의 F-15J보다 성능이 좋지만 일본 F-15J도 성능 개량을 하고 있고 F-15의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 200대 가까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60여 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공군력이 격차가 큰데 이런 전투기 격차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조기 경보기라든가 아니면 공중급유기, 전자전기 같은 지원기 숫자는 아직 많이 부족해서 대한민국은 조기 경보기 2차 사업, 차기 이제 원격 전자전기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전력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IT는 떨어졌는데 첨단 전자 사업은 발달되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A사 레이더, 우리 KF-21이 왜 좋은지 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이 A사 레이더라는 레이더 기술인데 이 레이더 기술을 원천 기술도 일본이 가지고 있어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용 A사 레이더인 JLPG-1 같은 경우에도 F2 전투기에 장착되었고 이 기술이 F-22 미국 최고의 전투기에도 적용이 된 바 있어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소재 부분에서 일본은 탄소 섬유에 대해서 매우 강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대규모 탄소 섬유를 사용한 전투기 F2를 만들기도 해서 소재라든가 광학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발달이 되어 있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자기들이 쓸만한 무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수출을 할 만한 가성비가 좋은 무기들은 나오지 않았고 특히 제한된 숫자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성비가 좋지 않고 조기에 단종되면 부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 있는데 요 일본도 이 단점을 알고 있어서 수출이 가능한 무기, 그다음 무기 수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성과가 없는 시점입니다. 미사일은 크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능력과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 이 두 개 다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미사일 능력은 방어 능력은 대한민국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대공 미사일 같은
포대 숫자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많고 잘 조직돼 있어가지고 미사일 방어 능력이 매우 우수한 국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KAMD 코리안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런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본이 만들고 있는 능력보다는 약간 떨어지거나 미사일 숫자 자체는 부족한 능력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공격용 미사일 이 숫자가 매우 작거나 없다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원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거의 공격용 미사일들이 없어서 이제 일본의 전투기가 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폭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배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대한 미사일을 개조해서 써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장거리 스텔스 크루즈 미사일, 그 다음에 고속 활강탄이라 부르는 탄도 미사일들의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제이즘 ER 뭐 이런 것들 장거리 미사일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년 동안에 일본의 그 공격 미사일 숫자가 얼마나 크게 바뀌고 많이 도입하는지에 따라서 한일의 이 미사일 전력 균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여전히 공격면에서는 대한민국이 훨씬 일본보다 뛰어나고, 이 뛰어남의 힘은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전력에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유한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보유 숫자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거 추정만 하지만 적어도 중국보다 약간 처지거나 아니면 이란이나 북한보다는 총계 탄도미사일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전력 증강을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비핵 전력으로서 이 탄도미사일 전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한민국 미사일 전력의 단점은 사거리가 1000km 이상 넘은 이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매우 제한돼 있어서 현무3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한반도 내에서 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영토 주변의 그 국가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단거리 전력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단 병력 규모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은 47만 병력에 육군이 36만 5천, 해병대랑 해군이 합쳐서 7만, 공군이 6만 5천인데 비해서 일본 자위대의 경우에는 육상 자위대 15만, 해상 자위대 4만 5천, 항공 자위대 4만 5천으로 병력 숫자는 우리가 훨씬 더 많고요. 장비 숫자도 병력에 비례해가지고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전차, 자주포라든가 헬리콥터 이런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보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해상 전력 그러니까 대형 구축함 전력이라든가 항공모함 전력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2척의 경항공모함과 4척의 행기 항공모함 이런 것들 보유하고 있고, 구축함이나 이지스함 숫자도 일본이 훨씬 더 많아서 해군력은 일본이 우세하다. 대신에 이제 전차나 장갑차 같은 육군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아직 질과 양면에서 더 우수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에는 모병제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교들의 질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나 우리 병사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징집병들의 수준, 지원병들 수준을 봤을 때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원해서 가는 분들이 질이 더 높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가령 어떤 방송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홍대 한복판에서 K9 자주포를 몰 수 있는 사람을 몇 분 만에 모을 수 있는가 하면 5분에서 10분 만에 K9 조종수, 장전수, 포대장 다 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방송들이 옛날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징집의 장점은 사실은 우수한 자원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우리 젊은이들을 좀 희생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대신에 병사들의 질은 높아지는데, 자원병력으로 구성된 그 자위대의 특성상 그렇게까지 우수한 자원들이 오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골머리를 썩히고 있어요. 이 자원법 문제 사실 세계 최강의 미군도 겪는 문제인데, 미군도 경기가 좋거나 아니면 상황이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지원병들이 좋은 지원병들이 다른 직장에 뺏기기 때문에 이런 모병이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징집이 단점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과 소중한 시간을 좀 갉아먹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 노력이라든가 여론이 많은데, 징집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질적 저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징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를 한 국가들이 징집으로 다시 돌아간 경우가 꽤 있고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징집병을 전면 폐지하려다가 보류가 된 상황이고, 여러 나라 국가들도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젊은 남성들의 희생들을 무작정 방해할 수 없으니까 지원병 제도를 정착하는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예비군의 첨단화, 정예화, 그다음에 훈련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징집대를 완전히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 예비군 제도, 그러니까 우리 평균적인 남성들이 누구나 군사 훈련을 받고 높은 수준의 훈련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 군대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돌고래랑 사자랑 싸우면 어떻게 되나 했을 때 악어가 이긴다고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의 유리한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근데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요. 뭐 사자랑 돌고래가 밥그릇으로 싸울 일이 잘 없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상식적인 군사 전략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해군 국가, 육군 국가의 싸움은 항상 전장을 어디로 두느냐 아니면 적을 어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느냐, 요렇게 대해서 이게 좀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육군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해군이 강한 국가를 육상으로 상륙을 시켜가지고 이제 육군으로 경멸시키면 여기서 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허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육군이 강해서 땅에서 싸우려면 사실 우리나라 땅에서 싸우고 이제 일본이 상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좀 침해하는 것이므로 쉽게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군 같은 경우에도 해군력이 강하면 해양 봉쇄를 해가지고 이제 육군 국가가 말라 죽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양상과 비슷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해양 봉쇄라는 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봉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둘 다 싸우기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전쟁이 난다 했을 때 대한민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대한민국과 가까운 일본 본토에 소수라도 어느 정도 보급선 유지하는 상륙을 된 다음에 일본이 지상전을 계속 전개하게 하고 지상전에 대해서 소모를 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육군에 유리한 싸움으로 전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해상 봉쇄를 완벽하게 하거나 한국의 물자 보급로를 파괴하는,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 외국군을 물리쳤던 전략처럼 이제 보급선의 파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상 봉쇄라고 하는 것은 해군력을 사용해서 적의 함선이라든가 민간 상선이 교역이라든가 작전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조차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다가 너무 넓기 때문에 구축함이나 군함이 한두 척만으로는 완전히 이걸 봉쇄를 할 수가 없고, 또한 한국과 일본이 싸울 때 이제 주변 국가들의 반응도 중요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많은 제재를 당했는데,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서 물자가 들어오는 것처럼 만약에 한일 전쟁이 났을 때 중국이라든가 북한, 그다음 러시아 같은 경우에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육로가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은 이 보급선이 살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일본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제3국 함선도 고립되면 일본이 이제 공통의 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 봉쇄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요새 중동 전쟁에서 홍해라든가 아라비아해, 이런 이제 좁은 항만에서 에너지가 가는 것을 막거나 이럴 때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줄일 수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동해나 남해 같은 한반도 주변 해역은 생각보다 넓어요. 물론 초크 포인트라 해가지고 남해안의 규슈 근처라든가 홋카이도랑 혼슈 근처 이런 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동네가 있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한일 전쟁을 다루는 소설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작가님들에 의해서 제작됐고 이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남해안이 핵심 작전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동해안이 원래 독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많이 분쟁을 하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 해군들이 활동하거나 아니면 일본 해상자위대랑 작전을 하기 좀 부적당해요. 대신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이 해안선에 숨어서 전략 전투를 하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때 임진왜란에서 썼던 전술을 아직도 21세기에도 어느 정도 유효한 면이 있어요. 레이더나 아니면 항공기 기술 발달에도 지형의 이점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해안에 대해서 이제 제해권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남해안에 대해서 제해권을 유지하면 일본의 대마도는 물론 후쿠오카라든가 큐슈 지방, 그다음에 혼슈 동쪽 지방에 대한 상륙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본 본토 상륙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남해안이 핵심 전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해권 유지라는 거는 이제 시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함, 그러니까 우리 아군 배들은 마음대로 작전을 할 수 있고 적군 배들은 무서워서 이제 항구 밖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적군 배가 없애지 못하는 이 개념인데, 즉 우리 해군은 마음대로 움직이고 적 해군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지배권을 가지는 게 제해권이고 해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상대방이 쫄아서 못 움직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움직일 배가 없을 경우에는 제해권을 가진다고 표현하는데, 요랑 반대된 개념의 거부의 개념과 이제 비교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해양 거부라는 거는 누가 배를 띄우든 적에게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 어느 쪽도 함부로 배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나는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적도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둘 다 해군이 활동하기 힘든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그 흑해 함대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해권은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해군력이 전멸을 했거나 몇 척 남아 있는데 바다 항구에서 나오자마자 공격을 받아가지고 격침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이것을 이제 제해권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가능성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 척의 그 사건이 있었고, 특히 2018년 피원 초계기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좀 논의가 됐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원 초계기가 우리나라 해군의 광개토 대항함이 부당하게 전파를 쐈다, 이게 항의를 하고 우리가 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피원 비행기가 우리 배를 향해서 위협 비행을 하고 이런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됐는데, 이런 고발 상황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군대보다는 해양 경찰끼리의 싸움, 그러니까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우리 해경과의 싸움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어요. 해군 뭐 단속을 하다가 충돌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독도를 향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사실 어문제보다는 전문적인 도발이 가능성이 커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독도를 방어하는 게 중요하되 전면전으로 비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좀 포인트이고, 다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과의 분쟁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일본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친한파기 때문에 과거 일본의 망언을 일삼거나 아니면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이런 총리들과는 이미지가 다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일본 총선거나 중간 선거 등의 여러 가지 선거 이슈로 인해서 이시바 시게루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이제 새 총리가 나올 경우에는 다시 불안감이 커진다, 이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7월에 이뤄지는 일본의 선거에 대해서 다소간 좀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대전의 전쟁 양상은 2000년대 초와 지금 2020년대가 너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첨단 기술이 전쟁의 그 승패를 좌우한다, 이런 것들은 똑같은데, 이 첨단 기술을 일방적으로 사용했던 전쟁들이 2000년대 초반에 제2차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거 테러의 전쟁 등이었다면, 최근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양쪽 다 첨단 기술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술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무기의 가성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따라서 전쟁의 결과나 흥망성쇠가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저쪽도 첨단 기술, 우리도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가성비 싸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가성비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파괴를 가진 무기도 그 숫자가 적으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이게 기술이 많이 발전될수록 공격 무기보다 방어 무기가 비싸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병력도 많고 물자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초기, 사실 저도 그랬는데 2주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한다, 이런 소리도 있었다가 지금 3년이 넘도록 장기화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월한 이제 물자랑 이제 숫자를 가지고 있어도 우크라이나의 핵심 목표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부라든가 군 지휘부를 타격하거나 우크라이나의 핵심 방위사업 시설, 뭐 탄약고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전략적 타격 능력이라 하는데, 러시아는 포탄도 많고 탱크도 많고 병력도 많지만 이런 우크라이나 깊숙이 있는 핵심 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공군력이 부족했고, 전쟁 초반에 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능을 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살아남아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상당히 점령되었지만 아직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일례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대규모 폭격을 맞았어요. 최근 3년간의 폭격 중에서 제일 큰 폭격을 러시아가 가했는데 470개 이상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쐈는데, 민간인 희생자들은 많은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 470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지휘부라든가 탄약고 이런 것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아주 이제 구별된 것이 최근에 12일 동안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전쟁 첫날 이스라엘은 200여 대의 폭격기를 동원 폭격으로 전쟁 첫날에 이란의 방공망들을 거의 다 부수고 첫날 이후 12일까지 계속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파괴하는데 아주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3년 동안 못한 거를 이스라엘이 12일 동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건데 요거는 무기들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얼마나 많이 한순간에 동원할 수 있는지가 이 능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벌려준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또 얻은 게 공격보다 방어가 훨씬 비싸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거였는데 가령 이스라엘과 이란과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먼저 폭격으로 선제 공격을 한 다음에 이란이 반격을 했을 때 초반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이 잘 방어를 해서 이 요격 성공률이 90%였다가 12일 동안에 제일 떨어진 날은 65%의 요격 성공률을 보여가지고 민간인 피해도 많아지고 희생자도 많았던 일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랬나 보면 이스라엘도 이제 다비드 슬링이나 아이언돔 같은 우리 천궁2 LAMD에 해당되는 국산 미사일들과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요격 미사일들이 다 있었는데 문제는 재고가 떨어지고 이게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방어무기가 소모가 너무 빠른데 이런 방어무기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이란의 탄도탄을 요격할 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에로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 우리나라로 치면 엘셈이라고 하는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한 발에 300만 달러. 근데 미사일 하나 파괴하려면 두 발은 쏴야 되니까 600만 달러 되고 어쩌다가 이제 이런 미사일 방어 미사일 포대가 공격에 의해서 파괴되고 하면 그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런 방어 미사일을 부족으로 장기전을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대전의 특징이고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현무 미사일들이 대한민국 고대의 필살기 독점 전력을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인 폭격하는 위력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이 미사일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항상 항공기는 미사일보다 가성비 있고 그 다음에 대량 폭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미사일의 장점은 항공기보다 빨리 공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격당하기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전쟁이 장기화로 될수록 공군력이 중요하지만 전쟁 초반에 그 승기를 잡을 때는 이 미사일 전략이 중요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 이 현무 미사일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쟁 초기 북한의 핵심 표적들을 최대한 빨리 파괴하기 위해서 이 현무 미사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래에는 새로운 전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미사일과 항공기의 차이점은 돈 차이입니다. 돈으로 치면 미사일이 항공기보다 훨씬 더 싸요. 하지만 미사일은 일회용입니다. 드론도 일회용이기 때문에 이 가성비를 맞추는 데 있어서 장기전으로 갈 때는 미사일이 불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량의 미사일을 도입하면 하는 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규모의 초기 파괴 능력, 대량 파괴 능력을 가성비 있는 신개념 무기 체계를 사용해서 달성하니까 이런 것이 대한민국 숙제로 돼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 드론 기술, 양자 기술, 뭐 차세대 레이더 기술들을 사용해서 값싼 방어 무기야 이제 값싼 공격 무기로 장기간의 전쟁과 대비하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방에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SABM 같은 경우에는 기습 공격과 보복 공격에 최적화된 무기 체계로 SABM 발사 성공이 됐다는 것은 우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기초 전력이 생겼다. 물론 이제 핵탄두의 보유가 필요하겠지만 핵탄두가 만약에 개발되면 빨리 전력할 수 있고 핵 보복력을 가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력이 제한적입니다. 탄두가 1톤에서 2톤에 불과한 현무 4- SABM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목표냐 이런 걸 파괴할 수 있지만 김정은의 지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엔 좀 제한되거든요.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개념 미래 무기 체계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지형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도쿄와 서울은 굉장히 먼데 서울보다 이제 도쿄가 굉장히 멀 뿐만 아니라 이제 국토도 일본이 훨씬 더 크고 길기 때문에 장거리 공격 능력 그것이 약한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단점이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1200km 이상 떨어지는데 그걸 성공적으로 공격한 것처럼 이런 장거리 공중전 능력, 공군 능력이 필요하고 탄도미사일도 대부분이 몇 가지 종류를 빼면 일본에 있는 본토를 제한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부산에서 쐈을 때 큐슈라든가 혼슈 일부만 공격할 수 있고 도쿄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라고 하면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전투기들,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들, 공중고비 같은 전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잠수함 전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해군력이 강하고 구축함이 매우 많아요. 이지스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 숫자가 많은 대신 일본은 방어해야 되는 영토 영해도 대한민국보다 5배 이상 큽니다. 이게 분산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거나 뚫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수함 전력을 운용하는 것인데, 다만 현재 장보고 3 이하, 장보고 1, 2 잠수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소형 디젤 잠수함이라 하는데, 요것들은 이제 일본의 동부지방 그러니까 동해안 쪽이라든가 아니면 서해안의 깊은 바다나 먼 바다에 작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멀리 나가지 못해서 방어 용도만 쓰고 있는데, 장보고 3나 장보고 4 그러니까 장거리 중형 잠수함들이 원양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력 수가 줄어드는 것이 엄청난 문제가 맞습니다. 문제가 맞는데 해결이 쉽지 않고요.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게 이제 징병제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병력 자원을 모집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징집제의 가장 큰 단점은 사람들의 사회 진출 속도를 느리게 하고 대한민국 GDP를 낮추게 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병력 자원을 늘리거나 넓히는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병력 징집병 차원들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일정 기간들을 군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일한 위로사항이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 절벽의 핵심 문제인 저출산율은 사실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인구 통계가 조작됐다는 이야기가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도 엄청난 저출산 사회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먹고 살기 힘든데 애를 못 낳겠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출산 요인이 되는 건데, 북한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유일한 위안거리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북한의 병력 우세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한과 북한 똑같이 다 저출산으로 가면 결국에는 지금 남한보다 북한이 더 병력이 많은 문제는 유지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를 사용해서 병력을 줄이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핵심은 멈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멈티는 유무인 복합 티밍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제 로봇이랑 사람이 같이 싸우는, 그래서 로봇가 동료가 돼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거랑 똑같이 탱크나 장갑차 이런 것들을 무인전차, 유인전차 같이 작전하게 하는 게 멈티 기본 전략입니다. 일례로 들자면 이제 육상용 멈티 중에서 이제 무인 자주포 개념 같은 게 있어요. 자주포 K9 자주포는 지금 현재 차량 한 대당 5명이 타는데, 지금 요거를 개량을 해서 신형 자주포는 2명에서 3명이 타도록 줄이거든요. 여기서 더 개량을 하면 6명이 탄 차량 하나가 4대에서 5대의 무인 자주포를 통제하게 돼서 이제 인력을 더욱 줄이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단순히 줄일 뿐만 아니라 무인 전차가 할 수 있는 일, 무인 무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이제 힘들고 위험한 일에 무인 차량들을 먼저 보내고, 무인 차량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임기응변적인 급박한 상황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팀과 임무를 나누는 식으로 개발이 될 것인데, 요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무기만 무인 무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운영 유지에 대한 탄약을 관리하거나 물자를 수송하고 이런 것까지 무인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GPS가 끊기면 먹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북한이 GPS 제머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DMZ 군방에서 군사작전을 방해하거나 무인기를 띄우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천 쪽에서 무인 헬기를 조종하다가 이제 GPS 오류로 무인 헬기가 조종하고 있는 조종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조종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GPS가 없으면 거의 모든 유도무기, 비유도무기, 유인무기, 무인무기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향으로는 이제 GPS를 보강해서 GPS 방해 전파보다 더 센 전파를 지상 송신국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위성을 보완해서 쓰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광섬유 유선 드론이 있습니다. 무선으로 GPS 전파를 받으면 이제 전파 방해로 GPS 수신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이 드론에다가 광섬유라는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 유지를 할 수 있게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GPS 제모 추적무기, 그러니까 GPS 방해를 하는 적의 방해 전파원을 추적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드론 같은 것들을 대한민국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해마운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영상항법, 천문항법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했으니까 인공지능에 카메라를 연결해가지고 이 주변의 지형 지분에다가 표지판을 보고 여기가 어딘지 찾아내는 항법 기술, 그 다음에 밤에는 별자리 위치를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 우리 그 항해사들이 했던 것처럼 사용해서 카메라로 하늘 사진을 찍으면 이 별자리 위치와 상대적인 항법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아내는 이런 차세대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첨단 무기가 없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나라 이렇게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령 6.25 전쟁 때 전차가 북한엔 150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경전차 몇 대밖에 없어서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때 전차를 부술 수 있는 대전차 무기가 있었다면 혹은 전차가 있었다면 이런 생각으로 우리나라는 재래식 무기를 늘렸다가 첨단 무기도 늘려야 되는데 첨단 무기가 점점 비싸지니까 결국 전쟁이 가성비 전쟁으로 되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게 너무 비싸면 숫자가 작으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현무 미사일이라든가 LAMD 천국 미사일들이 수출도 잘 되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방을 지킨 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숙제는 이 고성능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무기들이 있을까? 가령 이제 현무3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고 이제 위력이 높지만 요거를 위력은 비슷하면서 가격이 훨씬 싼 AI 드론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발에 수십억 하는 것을 이제 레이저 요격 무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신개념 뭐 드론을 사용해서 미사일을 유혹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가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21세기 전쟁은 AI 알고리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이런 신무기라든가 미래무기에 AI를 적용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AI를 적용한 게 아니라 북한도 AI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AI 무기끼리 싸울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적의 무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LLM을 이야기할 때 뭐 LLM이 모든 걸 다 해준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대답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도 LLM 사용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멍청하면 LLM이 좋은 대답을 절대 안 주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게 전쟁에 적용될 때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사용하는 AI가 똑똑해지려면 정보를 어떤 것을 수집하고 어떤 자료를 주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짜 정보랑 진짜 정보 그러니까 적의 기반 정보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 AI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적의 AI를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킹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저기 판단하는 생각의 흐름이나 이런 AI의 LLM이 계산하는 것들을 가짜 정보를 주입하거나 아니면 왜곡된 자료를 주가지고 잘못 판단하기 실수를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남은 21세기 전쟁 양상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 이미 전쟁에서 쓰고 있고 SF 소설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울 때 상대방이 AI를 사용해서 표적 정보를 산정한 것을 알고 이걸 방해하는데 노력을 하기도 했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둘 다 지휘 통제 그러니까 뭐 어디에다 포탄을 쏘거나 어디 공격 명령을 낼 때 AI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곳곳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속이기 위한 것도 이미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움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비트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는데 이때 사용한 게 GBU-57 MOP밤 14발로 알려져 있습니다. MOP라는 거는 매시브 오더넌스 펜트레이너라는 일명 이제 벙커버스터 추경하는 벙커를 부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하 관통 탄두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만든 벙커라든지 아니면 흙으로 했던 터널 지하에 있는 동굴들을 부술 수 있는 그러니까 관통력이 빠른 무기를 말합니다. 이 MOP밤의 경우에는 약 3만 파운드, 13.6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게가 어느 정도 큰 거냐면 보통 이제 우리 KF-21이나 F-15K가 이제 실어 나르는 폭탄이 2,000파운드라고 해요. 이게 약 900kg인데 그러니까 수십 배 무거운 일반 폭탄보다 수십 배 무거운 폭탄에다가 이 무거운 무게에 이제 관통자 그러니까 펜트레이너라고 해가지고 폭약 겉면에 이제 금속으로 된 이 그 날카롭고 단단한 이 콘이 있어서 지하를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라 불립니다. 자료에 따라서 MOP의 그 관통력은 60m 내외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60m로 끝나는 게 아니라 MOP가 이제 한번 뚫고 지나간 그 지하에다가 똑같은 곳에 한 번 더 넣으면 이제 더 깊은 곳을 공격할 수 있고 이번 공격에서 14발의 벙커버스터가 사용됐는데 이제 구멍이 이제 3개 정도 나와가지고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해본 결과 비트 폭격기가 너무 정밀한 나머지 한 군데의 구멍 그러니까 환풍기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성공했고 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성공한 다음에 이제 폭발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폭발이 일어난 가스라든가 아니면 폭발의 압력 때문에 다른 환풍구에 구멍이 나서 결론적으로 3개의 구멍이 났다.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나게 정밀하고 지하 관통 능력이 뛰어난 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한 물리적 법칙에 대한 겁니다. 지하를 깊게 파고들 때는 이제 물체의 질량과 속도
과 연관이 있습니다. MOP 폭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13.6톤, 현무5 미사일계에는 탄두 중량이 8톤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MOP 미사일의 경우에는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자유낙하, 그러니까 특별히 로켓이라든가 엔진이 없이 하늘에서 떨고 있기 때문에 암속 정도의 속도로 이제 지면과 격돌해서 이제 그 지하를 관통하는데, 현무5의 경우에는 지하 관통을 위해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고도까지 상승했다가 자유낙하하면서 가속을 하는데, 이 가속 과정에서 마하 5 이상의, 그러니까 무척 빠른 속도로 지상에 충돌하기 때문에 관통력이 깊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무5의 8톤 탄두는 MOP 13.6톤 탄두보다는 좀 다소 가볍지만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동등 이상의 관통력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선 여객기를 탔을 때 이제 920km에서 1100km 사이의 속도로 가는데, 이 속도가 약 마하 0.9, 그러니까 소리의 90%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현무5와 같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마하 5에서 8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선 여객기 탈 때 최고 속도의 5배에서 8배 이상의 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마하 5에서 11 이상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사람이 탔을 때 힘든 건 아니고, 가속도가 무척 빠를 경우에는 이제 중력 가속도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현무5 미사일 같이 아주 단시간에 5에서 8까지 가속되는 거면 이제 중력 가속도가 10G에서 12G 이상으로 일반 전투기의 2~3배 이상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제 사람이 좀 견디려면 대신 천천히 가속해서 마하 5에서 8 이상으로 가속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것은 전문가의 발언들마다 이제 사실 의견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현무5의 자세한 스펙이나 그 내용은 기밀이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계산을 한 게 각자마다 조금씩 계산값이 다르거든요. 또한 이제 지하 관통이라 해가지고 이 스펀지라든가 이게 들어가는데, 이 바늘이 뭉툭하면 잘 안 들어간 것처럼 요 모양도 중요한데, 모양 같은 경우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사람마다 이제 좀 반응들이 달라요. 하지만 제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제가 보기에 현무5는 이제 한반도 지형, 그러니까 집안이 얕거나 이제 모래층으로 층층이 쌓인 흙, 토사 이런 게 아니라 화강암이나 아니면 아주 단단한 안반 지역에 대해서는 MOP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이게 무기도 신토부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현무5도 주된 목적이 북한의 지하시설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좀 더 단단한 곳에 더 잘 부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속도는 조금 더 빠른 이런 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어딘가에서는 이 현무5에 능가하는 무기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다 비밀 무기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정보를 얻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추정인데요. 현무5 같은 경우에 속도가 이제 MOP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물체로 이제 지저를 누르는 것보다는 빠르게 관통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단단한 안반에서 MOP보다 더 깊게, 더 효과가 좋게 관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벙커버스터 무기는 사실 옛날부터 중요했지만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미사일 기술이나 핵 기술을 개발하면서 혼자서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협조도 하고 도와주면서 이쪽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런 무기 네트워크 중에 기술 하나가 지하시설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하 깊숙이 땅굴을 파는 기술이었던 것이죠. 북한은 6.25 전쟁 때 그 막대한 양의 미군 폭격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휘소라든가 탄약고 이런 중요한 시설들을 지하로 옮기는 데 진심인 나라였습니다. 이 기술들이 이란, 시리아 등등에 이제 지금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이런 지하 시설에다가 나오거나 이런 지하 시설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란의 경우에는 이제 핵 개발이나 미사일 기술 이런 교류가 북한과 있다고 의심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핵 시설, 그러니까 지하의 핵무기 시설을 만드는 기술 역시 북한에서 넘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북핵 전용 무기라 해서 미국은 B-61 모드 11이라고 하는 전술핵 관통 탄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는 핵무기인데 이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공중에서 폭발되는 게 아니라 지하 6에서 7m까지 침투를 한 다음에 파괴를 시키는 것으로 100에서 120m 사이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데, 이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핵무기다 보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좀 제한이 됐고,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가깝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면 이 방사능이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서울까지 퍼질 수가 있어요. 이런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비핵
벙커버스터 중 가장 큰 위력을 내는 폭탄을 만든 것이 바로 이 MOP고, 우리로서는 다행인 게 첫 실전 대비가 북한이 아니라 이란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과 이란의 지하시설 네트워크는 대단히 닮아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가령 이번에 핵시설, 그러니까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 같은 것도 지하에 놓은 것은 물론 미사일 시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 시티라는 개념은 미사일을 그냥 바깥에서 노출된 곳에 쏘면 이제 공군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하에 미사일을 쌓아두고 구멍을 약간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지하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이게 보관을 하는 시설, 이 외에도 공군기지의 전투기들을 지하 경납구에 경납해 놓거나 아니면 공격용 드론들을 쌓아두고, 이런 전술들이 북한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무5의 경우에는 실전 테스트가 여러 번 이루어져서 그 파괴력을 인정받았는데, 천만다행히도 이제 아직 전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에 쓰이지 않았고, 다만 이제 실전에 쓰이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게 평가를 낮게 할 수 없는 게, 현무5가 등장함으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이라든가 이제 북한 공산당 정권의 전쟁 계획이라든가 작전 수행 이 개념을 많이 바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제 있는 최고 전쟁 지휘부 같은 거를 우리가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갖추거나 혹은 보복을 할 때 좀 더 망설이게 되는 억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때문에 현무5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아마 미래에도 이 가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5와 전술핵을 비교한 것은 다소간 오해가 있어서 이제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8톤의 폭탄 탑재량은 사실은 이제 F-15K 전투기 하나의 폭탄 탑재량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통력 자체가 이제 제가 앞서 말한 전술핵 폭탄과 유사하게 60m 이상을 그 지하 표적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핵무기급 벙커버스터,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게 와전된 것이고, 실제 폭발 피해 반경이나 파괴 반경 같은 경우에는 현무5 한 발의 위력의 전술핵 20킬로톤 한 발과 같으려면 약 200발 정도의 사격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술핵의 200분의 1 규모라 해가지고 이제 현무5의 위력이 약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전술핵 한 방으로 도시를 지어버리거나 이런 것처럼 현무5가 이렇게 전술핵과 같은 위력을 가지기는 어렵고, 그것을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는 200발 이상의 이제 집중 사격이 필요하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런 비핵 타격 능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공격력으로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란의 방공망을 거의 다 파괴를 하고 핵심 시설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퍼부는 데 성공을 했지만,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무5와 같은 지하 관통 무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미국한테 MOP 폭탄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MOP를 사용하는 대신에 휴전을 해라, 이런 이제 제안을 했고, 네타냐후 정부는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되는 걸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현무5가 있었으면 독자적으로 현무5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고, 공격이 이제 미진했다고 하면 추가 공격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미국한테 빌려서 이 공격을 진행하다 보니까 단 1회의 공격밖에 수행할 수 없었고, 다만 이스라엘이 이런 무기, 현무5와 같은 무기를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제리코5라는 IRBM, 그러니까 준 대형 단도탄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현무5와 같은 거대한 탄두를 탑재해서 공격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기나 출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만 이 미사일은 핵무기, 그러니까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쓰이지 못했고, 이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현무5와 같은 비핵 탄도미사일이나 대형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아마 욕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무5는 전략 문자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필요한 수량을 생산하기에도 벅찹니다. 이제 이게 약 1년에 몇십 기 이상 생산해서 수백 기 이상을 배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술핵 하나의 위력이 현무5 200배에 가깝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 수요를 만족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수출 기술, 미사일 수출 기술 통제 체제라는 이런 이제 조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르면 현무5 수출은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무5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들은 지금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는데, 가령 이제 UAE나 폴란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CTM-290 미사일 같은 경우 현무5와 크기는 훨씬 작습니다. 사거리도 290km로 짧은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동일해요, 현무5랑. 그래서 현무5의 기술을 활용한 중소형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차세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수출이 이미 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수출의 전망이 매우 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무5가 등장함으로 해서 북한군의 전술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김정은은 핵무기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하설트에서 혼자서 이제 지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단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무5로 그 지하시설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때문에 김정은이 만약에 전시 상황이 된다면 이제 지하에 고정된 지휘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지휘를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지휘 통제에 약점이 있을 것이고, 이런 약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다, 이런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세계 최고의 지하 관통 미사일을 가졌지만,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동한 표적에 공격하는 것은 좀 제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현무5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휘소나 고정된 진지 이런 거 공격하기 때문에, 다 그 만약에 김정은이 차로 도망가거나 열차를 사용하거나 했을 때 이런 추적해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고속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연구기관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일명 CTMX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현무5와 같은 미사일이나 아니면 CTM-290 같은 미사일에 이제 드론을 탑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드론은 원래 100에서 120km로 매우 느린 속도로 가서 적진까지 가는데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는데, 탄도미사일 막 5에서 7 정도의 탄도미사일 탑재한 다음에 하늘에서 드론을 뿌려버리면 이 드론이 자율적으로 이제 이동하는 중의 목표물, 김정은 뭐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발사 차량을 추적해서 파괴하는 이런 이동 표적 파괴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이제 어디에서 쏘느냐,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흔히 공대공, 공대지, 지대공, 지대지, 함대함, 함대지, 뭐 잠대함, 잠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대는 이제 상대가 누구냐 이걸 하는 것이고, 첫 글자는 발사하는 플랫폼이 어디에 있는가, 끝 글자는 표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지대지 미사일이고, 앞서 방송에서 언급한 현무5 미사일 CTM-290, KT-SSM, 현무 1, 2, 3, 4, 5 중에 전부 다 이제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대 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적의 배, 그러니까 함선을 공격하는 미사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함대지, 그러니까 배에서 땅을 공격하는 현무 4-2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잠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해성 2, 3라든가 이런 현무 4-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잠수함에서 지상에 향해 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라크라든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했던 천궁2 미사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대공, 땅에서 하늘을 향해 쏘는 것이 있고, 공대공 미사일로는 이제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항공기를 공격하는 미사일로는 사이드와인더, 암람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산화가 많이 진전되지 못했어요. 지금 앞으로 2030년 이후에 국산 공대공 미사일들이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대지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15K에 장착하는 타우러스 미사일들이 매우 유명한데, 지금 현재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철룡 공대지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되기 위해서 시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리호 광고에 보면 이제 우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향합니다라는 멘트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ICBM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누리호 같은 이제 인공위성 로켓과 ICBM과는 기술적인 이제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 크지 않느냐면, ICBM 같은 적을 공격하는 미사일들은 발사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 연료, 그러니까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하거나 발사 준비 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이제 세워놓고 저만만 쏠 수 있는 이런 엔진을 사용하는데,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료라고 해가지고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길게 걸립니다. 또 다른 것은 그 제도립 능력인데,
이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지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으로 다시 내려올 때 생기는 엄청난 공기 저항과 마찰열을 견딜 수 있는 기술들이 제도립 기술이라고 하고, 누리호 같은 우주 발사 로켓은 이 제도립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로 이제 전쟁 무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다소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 반면에 약간 이제 ICBM과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연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체연료 발사체라 해가지고 얼마 전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발사하는 한화 시스템의 고체연료 발사체가 있는데,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혐오 파이버랑 굉장히 비슷한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체연료로 돼 있는 이유는 바다라든가 아니면 발사하기 유리한 시점에 이거를 로켓을 이제 이동해서 발사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발사하기 위성이 필요할 때 발사하기 좋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것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혐오 파이브랑 좀 엔진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고, 제도립 기술 중에서 ICBM 관련된 연구를 우리나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 있냐면 우주 쓰레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기념품을 수집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지구상에서 가져오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우주 쓰레기를 가져오려면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쓰레기들을 잡아가지고 지상에 떨어뜨린 다음에 이게 중간에 타면 안 되거든요. 온전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 이 내열 기술이 필요하고, 이것은 좀 ICBM과 좀 연관성이 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는 누리호답게 이제 우주 개발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군사적 위성이라든가 우리가 ICBM에 대한 이제 개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연구 개발로는 이 고체연료 발사체, 이것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사실 많은데, ICBM은 핵이랑 연관이 되어야지만 그 위력을 가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ICBM, 대륙을 넘어설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드는 이유는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든가 러시아의 핵무기급 미사일을 만들어도 핵무기를 탑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탄두 중량이 1톤에서 2톤으로 매우 작고 가격에 비해서는 효과성이 떨어지거든요. 또한 이 ICBM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전 세계에 자신의 이익과 아니면 군사적 충돌이 있는 국가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구 반대편의 국가랑 뭐 크게 싸우거나 전쟁을 할 일이 없고 이런 이상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그게 필요하다고 해도 좀 비효율적이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혐오 파이브와 같은 단거리지만 폭탄 무기가 큰 이런 미사일들이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SLBM이라 하는 미사일은 서브라인 런치드 발리스틱 미사일의 약자로 말 그대로 잠수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것을 독침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독침 전력이라 부르면, 우리가 이제 벌들을 사용할 때 독침을 쏘면 이제 피할 수가 없고, 사람이 벌을 공격할 때 벌이 사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벌을 그 침을 쏘는 것과 같은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잠수함의 특징은 지금 현재도 추적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이랬지만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들려야 할 텐데, 이 소리라는 것이 빛이라든가 전파랑 좀 달라요. 뭐 잡음도 많고 거리를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는 소리의 속도도 지 맘대로 바뀌고 막 회절도 되기 때문에 잠수함을 찾는 것은 현재는 이제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서, 이 미사일을 쏘기 전까지 사전에 파괴할 수 없는 무기가 이 SLBM이고, 또한 이제 전 국토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휘부가 파괴돼 가지고 이제 땅에서는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없다 해도 이제 SLBM 잠수함에 있으면 이것이 살아남아 가지고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복 무기로서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과 만약에 전쟁을 했을 때 SLBM이 그 숫자가 우리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30기 미만이긴 한데, 이 30기 미만의 SLBM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할 수 있는지 잠깐 설명해 보자면, 일본의 방어막은 주로 중국과 이제 북한, 러시아를 상대하기 때문에 일본 대륙의 동쪽 방향으로 미사일 방어막이라든 이런 게 전개돼 있어요. 근데 SLBM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과 분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잠수함이 태평양 쪽으로 나와서 일본을 서쪽 방향에서 공격하게 되면 이게 양동 작전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방어 시설의 허점을 노릴 수 있는 기습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고,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이제 초기 이제 그 일본 수도의 방공망 같은 것을 공격할 때 SLBM이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비밀 접근이 제한된 일반인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나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라든가 기초 기술로 연구되는 기술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 현무 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무 6, 현무 7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현무 탄도탄의 남은 문제들은 이제 정확도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동 표적 그러니까 뭐 북한 김정일이 단 자동차라든가 기차 같은 걸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한 탄두, 뭐 전자기파 탄두라든가 아니면 다탄두 미사일로 개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불리는 새로운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한 하이코라는 미사일들도 연구 중입니다. 이 외에도 드론 기술도 우리 지금 국방과학 기술 쪽에서 차세대 무기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단순한 드론이 아니라 적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하드키 드론 혹은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드론 혹은 GPS라든가 여러 전파 방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함법, AI 드론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사이버 무기에 대한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란의 인프라를 공격할 때 사이버 부대들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이란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이제 돈 세탁을 위해서 산 거래 그 가상화폐들을 탈취하고 이런 해킹 사이버전을 했는데 대한민국도 이스라엘보다는 약간 뒤처져 있지만 열심히 이런 사이버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먼저 뉴스가 어디에서 보도됐는지 요걸로 봐는 게 필요한데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영국계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영국계 뉴스란 건 결국 영국 롤스로이스라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영국의 엔진 사업이 한국의 KF-21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전략적인 제안을 한 것을 보이고 확인해 본 결과 이제 롤스로이스랑 KF-21 엔진을 합작하겠다고 결정이 된 건 아무것도 없고 현재 지금 해외 협력 파트너를 할 것인가 국내 완전 독자 개발을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수용 엔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 GCAP라고 하는 6세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핵심 개발사로 우리나라가 이제 엔진을 개발할 때 RSP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아주 유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SP라는 거는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십이라 해가지고 엔진 개발은 결국 복걸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성공하면 엄청난 대박을 얻게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외 개발사들은 혼자서 몇십조 원에 대한 비용을 혼자 부담하지 않고 이 파트를 나누어서 국제 공동 개발을 한 다음에 손해도 나누고 성과도 나눠 가지고 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했을 때 롤스로이스랑 파트너를 한 거는 유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취재한 결과 롤스로이스 영국 회사 말고도 프랑스의 샤프란, 미국의 GE, 그다음에 플랫 앤 위트니 같은 미국 업체들도 이 KF-21과의 국제 공동 개발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확실한 거는 국내 완전 독자 개발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해외 파트너를 찾아야 됩니다. 국제 공동 개발로 해서 이제 우리의 IP라든가 독자적 권리를 포기하는 거랑 우리가 완벽한 권리의 모든 권리 다 소유하고 있는 독자 개발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느 정도 국제 공동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분 파트만 나눌 것인가 우리나라가 엔진의 모든 부분을 설계하되 엔진을 설계할 때 필요하거나 부족한 기술을 우리나라가 돈을 주고 그냥 수입할 것인가 아니면 지분을 줘가지고 이걸 나눌 것인가 혹은 IP를 외국 회사랑 공동으로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IP를 우리가 단독으로 보유하되 이 개발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비용 분담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들이 마구 섞여서 있어서 지금 현재 단순하게 국제 공동 개발 대 단독 독자 개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어떻게 해외랑 어느 수준으로 협력할 것인가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찝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엔진을 협력 생산한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로는 지금 KF-21에 있는 엔진도 미국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산이 아니고요. 이 제네럴 일렉트릭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해서 생산한 겁니다. 면허 생산이라 하고 요 생산의 경우에는 다만 제너럴 일렉트릭이 설계한 F414 G400이라는 엔진에 대해서 설계 변경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국산 엔진이다. 그리고 IP가 미국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출 통제 권한도 미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생산만 우리가 하고 있지 이것을 변형하거나 개량하거나 아니 뭐 이렇게 인증을 하거나 이런 기술이 없는 겁니다.
요거 말고 완벽하게 우리가 그 독자적으로 엔진 기술을 수입하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은 해도 비용과 기간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술 수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 협력을 할 것인가, 이게 엄청 세세한 단어가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전세, 월세, 반전세가 있는 거가 수천 배 복잡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국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가 나쁜가, 저는 이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핵심은 해외 파트너들, 그러니까 영국 회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엔진 개발사들이 KF21용 첨단 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관심과 협력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온 거를 단순히 이제 해외랑 협력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출을 못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파트너랑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협력을 해야지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다. 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에서 KF21 엔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사실 KF21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확장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KF21용 첨단 엔진은 그 엔진만으로는 약 그 수요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용 엔진보다 민수 엔진이 훨씬 더 큽니다. 롤스로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엔진 회사들이 한국과 전투 엔진, 그 첨단 엔진 KF21용 엔진에 대해서 협력을 요구하자 한 거는 KF21과 같이 협업을 하면 그걸 기반으로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돈이 잘 벌리는 그 여객기용 엔진에서 대한민국을 RSP 파트너로 참여시켜 가지고 그들과 우리가 공동을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독자 개발했을 때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외 파트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돈이 들지, 언제까지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계산한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엔진을 개발해 봤기 때문이죠.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전력 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모든 기술자들이 다 투입한다 해도 이 첨단 엔진 개발에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혼자서 충당할 수 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5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요 항공우주, 우리나라의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졸업생들이 그렇게 막 갑자기 늘어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한계도 있고 개발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비용의 측정이 어렵습니다. 비용 측정이 어렵다는 건 우리가 처음 도전한 거기 때문에 이게 끝을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위험성이 있고, 또한 이제 인증이라는 게 항공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만들어서 작동이 돼서 출력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엔진이 사람을 태운 비행기다, 이 엔진을 실어가지고 비행을 할 수 있는가, 이때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한가, 이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미 안보 동맹에서 이제 지금 현재 KF21의 첨단 엔진 개발로는 지금 엔진의 IP를 국산화해 가지고 수출 통제를 벗어난다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의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한국이 엔진을 개발했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수입산 엔진을 공급해 가지고 우리가 혼자 돈 벌었는데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 엔진을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않느냐?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비용과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큰 엔진 개발 회사라도 자신들의 그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분배해줄 파트너를 찾는데, 한국은 아직 기술과 시장과 이게 크지 않아 가지고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어도 규모가 굉장히 제한됐단 말이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독자 엔진 개발에 먼저 나섰고, ATDX 심신이라고 하는 전투기 같이 생긴 그 시험 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한 대만 있지만 일단 거기에 들어간 엔진을 국산화했어요. 그리고 P1 초계기라는 초계기에 국산 엔진을 넣었기 때문에 이 엔진 기술이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제 대규모 입감도 주고 대신에 이제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같이 부담하는 걸로 그 파트너가 됐고, 이런 파트너가 많아질수록 미국 업체들한테도 이익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단순히 이렇게 해서 싫어하실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자신들과 RSP를 많이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자신들과 같이 첨단 엔진을 공동 개발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요거를 잘 활용해서 이제 미국 업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더라도 아니면 영국 업체나 프랑스 업체랑 공동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KF21을 수출할 때 수출 제한이 받지 않는다, 협상을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에 대해서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지만 전투기 첨단 엔진에서 핵심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설계 기술이라든가 제작 기술, 소재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운영 기술 면에서는 우리가 영국의 도움을 혹은 제3국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으면 지적재산권이 해외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선을 어디까지 지키고 협상하는가가 중요한 파트입니다. 영국의 경우에 지금 현재 4세대용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간 EJ220 엔진을 생산하고 있고 6세대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GCAP 엔진을 롤스로이스랑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KF-21용 첨단 엔진에 이 롤스로이스가 6세대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엔진은 기술을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6세대 전투기 엔진이 단순히 KF-21을 그냥 넣는다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영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다른 국가들도 공동 개발할 때 요 정도 선, 그러니까 KF-21에 들어갈 수 있는 4세대 전투기용 F424 엔진과 비슷한 기술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기술은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독자 개발하거나 아니면 후속으로 엔진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KF-21용 엔진 자체는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KF-21이 지금 120대 양산될 것이고 이 120대 양산된 물량에는 일단은 미국 G242 F414 엔진이 들어갑니다. 후속으로 KF-21을 수출이 되거나 추가로 생산할 때 이 국산 엔진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 엔진의 규모 자체가 그 사업이 큰 건 아니지만 이 해외 파트너들은 그 후에 한국이 엔진 개발사로 독립했을 때의 미래를 상상하고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것이죠. 군용 엔진보다 민소형 엔진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이 규모가 큰 게 엔진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이거 손해를 나눌 파트너가 필요한데 파트너가 단순히 돈을 내서 파트너가 아니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야 엔진의 몇 번 펜부터 6번 펜부터 7번 펜까지 뭐 어디에서 생산하고 연소기는 어디에서 생산하고 이렇게 분담을 하려면 그 분담 국가의 엔진 개발 기술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첨단 엔진의 개발 완료로 군용 엔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수용 엔진 시장 이 시장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엄청나게 큰 시장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다는 이 기회이고 해외 업체들도 이걸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파트너를 사용해서 자신들 비즈니스 확장에 잘 사용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이 이 첨단 엔진 개발에 협력을 하고 의사를 많이 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엔진이 미국산이기 때문에 수출이 제한된 국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이제 스탄자로 붙이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지나치게 가깝거나 러시아에서 독립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수출이 좀 안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제적인 분쟁을 받고 있는 그 유엔 차원에서 규제를 받는 있는 국가들한테는 수출이 안 될 가능성이 사실 큽니다. 다만 이런 국가들은 국산 엔진을 개발하더라도 우리나라 안보를 생각해서 수출하지 않는 것이 많고 우리 KF-21을 국산 엔진으로 수출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의미는 이제 고객이 일단 미국산 엔진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런 고객들을 위한 옵션을 더 주는, 그러니까 같은 차라도 하이브리드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있고 이제 그다음 내연기관 차가 있는데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비싸지만 뭐 하루에 가는 구간이 길면 오래 운행을 하면 기름값이 아끼니까 사는 분도 있고 자기는 뭐 오래 이제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기름값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내연기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특히 중동 지방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우리가 KF-21 수출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 중에서 미국이 팔지 말라고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KF-21 국산 엔진이 없으면 수출이 아예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상대방의 선택권을 더 주기 위한 옵션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을 빼갈 우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첨단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그 장수명 제트 엔진, 대용량 제트 엔진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외 나라들이 기술을 빼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술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학생으로 치면 지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올라가는 과정이고 첨단 엔진 끝나면 고등학생이 넘어서 이제 수능을 치는 이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을 어떻게 축적하면 되지, 그 다음에 해외 파트너부터 기술 이전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GE 엔진 때문에 수출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KF21의 수출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계약이 진행된 것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이런 좀 조바심이 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KF21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라팔은 계약한 첫 해외 수출 계약을 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이야 라팔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라팔에 대한 여론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위 때문에 수출이 막혔다는 것은 완벽한 가짜 뉴스고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폴란드 다 지휘사가 생산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전투기를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출 승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랑 손잡았다가 발목이 잡히려면 롤스로이스가 수출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롤스로이스랑 계약을 했을 때 수출 금지나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유럽 국가들이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유로파이터 타이푼 엔진을 롤스로이스랑 그 다음에 독일 업체가 이탈리아 업체 이런 업체들이 이제 합작해서 만들었는데 독일이 인권 문제로 중동 수출을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수출이 막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이제 독일 업체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 프랑스, 영국, 미국 쪽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포기를 하면서 돈벌이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알 아야마 거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거래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사우디 정부의 뒷돈을 챙겨주면서 무기를 파는 스캔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영국 의회가 이것은 범죄지만 국익을 위해서 묻어버리기도 하고 지금도 묻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영국이 식민지들한테 무기를 세이즈할 때 그 나라의 주권을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사실 정치권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더 빠르게 세이즈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만약 프랑스 혹은 영국, 미국 업체랑 이제 일정 부분 공동 개발을 하는 형식으로 KF21 첨단 엔진을 가지게 되면 대한민국 외교력뿐만 아니라 그 협력하는 국가들의 외교력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해외 합작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독자 엔진 그러니까 독자 개발의 범위랑 내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너무 자신감이 없거나 너무 자신감이 많으면 둘 다 망합니다. 특히 그 전투기 개발 엔진 실패 사례로 제가 꼽을 수 있는 거는 인도의 LCA 전투기의 칼바리 엔진이에요. 칼바리 엔진은 우리나라 T-50 훈련기 엔진과 동일한 F404급의 엔진을 개발한 사업인데 이게 30년이 넘도록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 무리하게 혼자서 모든 것을 독자 개발했다고 했다가 이게 택도 없는 것을 알고 뒤늦게 협력 파트너를 모색했더니 그 무리한 독자 개발에서 썼던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해외 파트너랑 협상도 잘 안 돼가지고 협상 파트너도 바뀌니까 30년이 넘는 기간이 들었거든요. 인도는 LCA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T-50, FA-50 경전투기랑 비슷한 국산 최초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개발이 지연된 이유가 이 칼바리 엔진 개발 지연이었고 칼바리 엔진은 독자 개발이 포기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뭐 프랑스랑 같이 한다고 했다가 아니면 영국이랑 같이 한다 했다가 지금 또 미국 지휘사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사실상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제대로 자신들의 수준과 성능을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크게 질러버린 바람에 이게 잘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나라가 100% 독자 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100% 독자 개발을 할 때 낭비된 비용과 돈을 어떻게든 이제 국제 공동 개발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제 공동 개발을 할 때 이 IP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때 생긴 파트너십을 사용해 가지고 수요가 많지 않은 군용 엔진 말고 해외의 그 민항기 엔진 사업에 우리가 어떻게 뛰어들 것인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트 엔진이 발명된 지 이제 지금 100년이 아직 안 돼서 100년을 써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70년 이상 팔아먹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중소형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년 넘었는데 아직도 생산돼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차세대 드론 전투기인 CCA 사업에 들어간 엔진들도 1960년대, 70년대 들어간 소형 엔진들을 개조해서 쓰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엔진을 하나 이제 핵심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요거를 울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트 엔진은 비행기에 들어가는 엔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제트 엔진을 개조를 해가지고 수송기라든가 민항기에 사용될 수 있는 고바이패스 엔진 바이패스라고 하는 거는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바람의 비율을
열기가 들어가는 이제 그 연소 가스랑 그다음에 터보팬이라고 해가지고 연소 가스로 인해서 바람 배기가 돌아가는 이 바이패스 바람이라 이 비율을 사용하는데 민항기랑 군용기는 이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군용기로 만든 엔진을 간단하게 개조해서 이 민수용 항공기용 엔진을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 민수용 항공기용 엔진을 가스터빈으로 개조하면 함선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선용 가스터빈으로 우리나라 구축함 같은 데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발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 엔진을 전투기용 엔진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전투기용 엔진을 발전용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이런 건 매우 쉽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모든 IP나 독자 개발, 그다음에 아주 자유롭게 이제 ITAR이라고 하는 국제 규정 같은 게 이제 그런 거 제한을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개발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고 언제 끝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에 대한 수출 승인권, 익스포트 라이센스의 주도권을 가진 채로 국제 공동 개발을 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 파트너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개발 기간이 14년, 그 다음에 3조 5천억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비용이 아마 1.5에서 2배,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5년에서 10년, 그래서 14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을 잡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공대생 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모델을 먼저 만들고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개량한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엔진 개발 완성의 마일스톤을 언제 뽑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전에 이미 개발을 시작했다가 30년 동안 지연되니까 이게 아무 데도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취소가 됐는데, 우리도 그래서 KF21을 개량형인 KF21EX로 갔을 때 국산에 이제 장착할 수 있게 만드는 개발 스케줄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100% 이제 북한처럼 완전 고립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리스크 같은 것을 해외 파트너랑 같이 나눠서 분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업체 단독으로는 개발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정부가 하나의 업체한테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아요.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첨단 엔진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정부는 이 두 업체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일감을 배분하고 그 역할을 이제 나누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해외 협력 파트너랑 협상을 할 때도 이제 국가가 나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믿음이 가고 더 이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 협력을 해야 되고, 이 외에도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족한 게 시험평가 시설과 시험평가 설비예요. 항상 제트 엔진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한데, 이 사고가 안 나게 인증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첨단 엔진을 만들어도 테스트할 비행기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요걸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나 공군 재산으로 있는 KF21을 개조해가지고 한쪽에는 첨단 엔진을 넣고 한쪽에는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 F424 엔진을 넣어서 비행시키면서 이 엔진 한쪽에 있는 국산 엔진 잘 작동되는지 이렇게 시험 평가를 해봐야 되고, 지상 시험 같은 경우도 지금 두산 에어빌리티가 시험 평가 시설이 좀 많은데 요걸만은 부족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시설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제트 엔진 실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시험 설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연구가 필요한데,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순히 뭐 몇 도씩 열에 견딜 수 있는 소재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상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가스터빈 엔진이랑 항공기에서 들어가는 제트 엔진이 특성이 다른 게 속도나 조건들이 너무 달라요. 중력 가속도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엔진에서의 내열 소재랑 그다음 속도를 느렸다가 줄였다가 가속했다가 감속했다가 이렇게 쓴 엔진이랑 소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로 베이스에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제로 베이스에서 했을 때 소재 연구 분야에서의 R&D 투자랑 그다음에 시험 시설 이런 것도 막대하게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발 실패 시 우리나라가 이제 몇 조 원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된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실패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엔진을 다 만들었는데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았으면 이게 단순히 실패로 볼 게 아니라 원하는 성능이 나올 때까지 투자랑 연구 개발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의 노하우나 리스크 관리를 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제트 엔진을 만들 때 이게 다 노하우로 쌓인 것이고, 해외의 선진국들은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하면서 이런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고 우리나라한테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경험치를 쌓는 게 단순히 이제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엔진 개발을 하면서 이제 개발이 실패가 되더라도 분명히 고온 고내열 소재, 그 다음에 첨단 경량 소재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고 있던 소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왜냐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가스터빈 엔진에 들어가는 첨단 내열 소재나 이런 거랑 항공기용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소재가 좀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점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몇 조 원짜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거 실패하는 데 항상 걱정을 하시는데, 이 실패가 되더라도 국책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는 이게 시작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얻는 것보다 하다가 실패했을 때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술적인 경험과 그 기술자들 노하우가 엄청 크기 때문이죠.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단순히 KF-21을 잘 수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혁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항공기용 제트 엔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개발비가 비싸지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거대 업체들, 이게 세계 업체들이 초거대 엔진 업체라고 하는데, 롤스로이스, 프레드 휜트니, GE 이렇게 3개사가 있고, 그런 엄청나게 큰 회사들도 혼자서 엔진을 개발하지 못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항상 파트너를 찾는데, 한국이 첨단 엔진 사업에 성공하면 일본이 지금 현재 항공기용 엔진 사업에서 막대한 이득을 내는 것처럼 이런 RSP 사업으로 해서 해외 그 민수용 항공기 엔진 시장에 진출해서 연간 수조 원 이상의 이제 비용들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독자 IP 엔진을 가지고 있으면 단순히 KF-2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세대 전투기 엔진으로 개발하게 확장하겠다,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지만, 저는 드론용으로 이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KF-21용 첨단 엔진을 개발하고 나면 그 엔진에서 크기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F터번을 빼면 KF-21보다 작은 드론 전투기 엔진을 확장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발전하거나 발전기로 사용해가지고 신형 함선으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해군 함선과 공군 전투기의 추진 기간이 다 국산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